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병로입니다. 제가 오늘 스케줄을 보니까 7분이 강의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3번 타자로 지금 나왔는데 1번 타자 우리 이문영 교수님 한 2루쯤 갔을 것 같고요. 안타 치고 2루쯤 갔을 것 같고, 임남식 선생이 와서 홈런을 쳤는지 아니면은 2루타 쳐서 1점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이제 긴장감이 이제 쭉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오늘 제가 북한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전체 주제가 지금 팬데믹 이후 또 전쟁 이후에 격변하는 세계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지금 시리즈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의를 핵 문제와 좀 연결시켜서 비핵화는 불가능한 꿈인가, 김정은 체제와 북한 사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은 김병로인데요. 제가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은 청와대로 가는 길에는 세종로가 있습니다. 명동으로 가는 길에는 충무로가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에는 김병로가 있다. 역시 시흥 지도자분들께서는 아주 대단하십니다. 보통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가만히 있고, 학생들은 여러와 같이 김병로를 외쳐주는데 아주 대단히 센스가 있으십니다. 저는 이제 지난 90년대에는 10년 동안 통일연구원이라는 정부 추연연구소에서 북한 연구실장을 하면서 북한 연구를 했고요. 서울대로 2006년에 왔는데 그 이후에 통일연구를 우리 이문영 교수님이랑 같이 쭉 했고, 또 평화연구를 또 이문영 교수님이랑 같이 쭉 해서 북한 통일 이렇게 평화연구, 우리 지난 10년 동안 교육부 프로젝트로 이문영 교수님과 같이 평화 프로젝트를 하면서 평화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최근 1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구를 할 게 없다. 좀 그런 생각도 하면서 퇴직을 2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가 북한에 대해서 한 30년간 이렇게 연구하고, 또 해외에서 이제 북한 학자들을 매년 접촉하면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좀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랄까 이렇게 책자로 배우는 북한, 또 물론 책으로도 많이 배웠지만 한 25년 동안 북한 학자들하고 이렇게 몸싸움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비판받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배우고 또 익혔던 그런 북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요. 북한이 왜 핵 개발을 추진했나에 대해서 살펴본 이후에 그것이 이제 북한 체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봐서 북한 혹은 조선의 사회 체제, 그리고 최근의 변화, 도전 요인에 대해 살펴본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좀 근원적으로 국제화가 필요하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 또는 북핵 문제 해결은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는 좀 개방 또는 국제화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보고자 합니다. 금년 들어서, 특히 지난 몇 년 동안도 그랬지만 금년 들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격앙돼 있고, 특히 이제 북한이 작년 말에 노동당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이제 올해 이 투쟁 방향을 정했는데, 미국과 남조선에 대해서 대적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한에 대해서 그동안에 한국도 북한에 대해서 주적이냐 아니냐를 표시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많은 논란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북한에서도 뭐 그런 논의가 있겠죠.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남조선을 적이다라고 공식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강대강 대적 투쟁을 하겠다, 정면 승부를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옴으로써 한반도가 굉장히 이제 격앙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지금 전쟁일지 분쟁일지 시작이 돼서 굉장히 소란스럽고 혼란스럽죠. 여기에 이제 이란이 움직이고 있고, 또
거기에 이런 틈을 타서 혹시 중국이 뭐 대만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또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상도 하면서 지금 굉장히 한반도에서도 이 세계 정세를 바라보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특히 이제 전술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본인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어느 정도 승인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식적으로 정치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은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제 전술 핵무기를 다량으로 올해부터 생산하겠다. 라고 하고 핵탄두 보유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 속에서 사실 이제 이 한반도 또는 이제 국제 정세 또 동북아 질서가 신냉전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평가들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뭐 생각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북한은 지금 현 국면을 신냉전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이제 한 동맹 체제가 되고, 또 미국과 일본, 한국이 과거 냉전 시기처럼 한 동맹 체제가 돼서 극렬히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이런 신냉전을 이끌고 있는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고조되고 있고 고조돼 왔고 앞으로도 고조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이제 그 여기 책자에 보시면은 하버드 대학의 그레엄 앨리스라는 매우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자주 왕래를 하는 교수신데요. 이분이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을 몇 년 전에 썼는데요.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바는 패권이 교체하는 시기에는 역사적으로 반드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500년간의 사례들을 15개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전쟁이 일어날 확률 75%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그런 패권 경쟁이 과연 전쟁으로 귀결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면서 전쟁으로 귀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라는 제안도 하고 있지만, 아무튼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무력 충돌 또는 전쟁으로 귀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는 이 주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그런 것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중국의 국력이 미국을 추월하는 시기가 언제인가, 이걸 이제 여러 학자들이 중국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데 대개 2032년 혹은 2029년, 이렇게 빠르게 보는 사람 2029년 또는 2032년 정도, 그 정도 되면은 그 시기가 앞으로 10년 남았죠. 그 시기가 되면 중국의 전체 국력이 미국을 따라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 GDP, 물가를 반영한 실질 GDP는 벌써 2019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시기부터 앞으로 10년, 2030년이 되는 그 시점까지 패권이 교체하려는 그런 시기이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무력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러시아가 재부상하면서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밀착하면서 뭐 무기 거래 얘기도 나오고,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 건설에 북한 노동력을 투입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면서 지난 9월에 푸틴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협력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신냉전, 북한이 말하는 식으로 신냉전 체제가 강화되고 있고, 북한은 여기에서 이제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계속 굳혀나가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언제부터 이런 핵 개발을 추진했는가? 라는 게 관심이 이제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되죠. 여기는 세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관점은 탈냉전 직후, 그러니까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넘어오는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는 그 시점에 북한이 핵 개발을 했다.
라고 핵개발로 전환을 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평가들입니다. 특히 이제 구소련이 붕괴되고 또 중국이 불안정해지면서 정정이 불안정해지면서 사회주의권이 격변이 일어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소련과 중국이 한국과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북한이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어요, 당시에. 그런데 결국은 북한이 그걸 저지하지 못하고 중국과 소련이 한국과 수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북한은 배신이다라고 좌절하면서 그 시기 어간에 그동안에 이제 소련이나 중국으로부터는 아니지만 소련으로부터 적어도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막연한 핵우산의 그 안도감을 갖고 북한이 살아갔다고 본다면 이제 탈냉전 이후에 핵우산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스스로 핵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논리죠.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90년 정도라고 보는데 91년 2월 달에 지금 뭐 공식적으로 남아 있는 건 없습니다만은 김영남이 탄자니아에서 발언한 그런 기록이 정보 기록이 있어요. 그게 91년 2월 달에 북한이 자체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탄자니아에 가서 얘기한 내용들이 정보에 포착이 됐는데 그걸로 본다면 역시 이제 89년에서 91년 사이 어느 지점인가 북한이 적극적으로 핵 개발을 시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걸프전 1차 걸프전이 일어나면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대외적인 불안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고 한국과 접촉하면서 남북 기본 합의서 같은 걸 타결하기도 하고 남북 기본 합의서를 타결한 이유는 그 안에 제2장에 불가침에 관한 합의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걸 목표로 해서 기본 합의서라는 것을 타결하게 됐죠. 그래서 불가침 협정 그리고 미국이나 외부 세계로부터 점령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리고 걸프전과 같은 무력 점령 또는 전쟁을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서 핵 개발을 시도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어떤 그룹의 평가는 그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6.25 전쟁 직후부터 북한이 오랫동안 핵 개발을 추진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6.25 전쟁 당시에 중공군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압록강, 두만강으로 이제 유엔군이 진군을 하면서 승기를 거의 굳혔는데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공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핵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을 할까 말까 하던 시기를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은 과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그 핵폭탄의 한 10배에서 15배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에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그 핵폭탄이 굉장히 가공할 만한 무기라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거는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아요. 북한이 10배에서 15배 갖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이나 소련,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은 거의 100배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 파괴력이 있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핵무기가 가공할 만한 무기였기 때문에 이걸 북한 중국 국경에 터뜨리면서 중공군의 개입을 막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얼마 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져서 국제적인 원성도 있고 했는데 인류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핵 폭탄을 투하하는 건 그건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결론 때문에 결국은 고심고심하다가 트루만 대통령이 이제 거둬들이게 돼서 핵폭탄을 투하하지 않았죠. 그런 경험 속에서 북한은 미국은 언제든지 한반도에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 핵 개발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쭉 소련과 협력을 통해서 핵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여기 쭉 나와 있는 대로 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추진해 왔고 특히 80년대 들어오면 이제 이것이 약간 경제적인 필요성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그걸 이해하려면 북한의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도 마찬가지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도 튼튼히 하면서 경제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죠.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그거를 북한에서는 1962년도에 당론으로 또 국가 방침으로 정책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제, 국방, 병진 노선. 그래서 군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어떻게 이것을 또 경제로 활용할 것인지 이를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 개발을 목표로 해서 원자력 실험 연구와 실험을 하면서 동시에 사회주의 경제가 70년대 이후에 비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하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특히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원자력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북한도 판단한 거죠. 한국도 그랬지만은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 80년부터 이제 소련의 협력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이제 원자로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메가와트짜리 원자로를 건설해서 연구를 하고 연구에 활용하고 1985년과 86년도에 50메가와트짜리와 200메가와트짜리의 원자로를 소련의 협력을 받아서 10년 거치로 건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이 혹시라도 그 사실 핵무기를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플루토늄 그 원자로를 돌려서 나오는 플루토늄 찌꺼기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다른 한편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돌렸다라는 것이고, 원자력 발전을 돌렸다는 것은 원자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거죠. 경제, 국방, 병진 노선에 의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서 에너지원으로도 활용하고 그걸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핵무기도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86년, 5년, 6년에 원자로 건설을 시작하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이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88년 12월부터 미국이 베이징에서 북한 실무진들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회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까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그 90년, 91년 어간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핵무기 개발로 적극화시켰던 시기가 그 시기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 개발은 냉전 시기에 6.25 전쟁 이후부터 원자력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 국방, 병진 노선에 입각해서 경제 발전에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핵 활동을 적극화시킴으로써 그 결과로 무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북한 안에서 84년 2월 달에 김정일 체제, 지금 사망했지만 김정일 체제가 80년대 실질적인 집권을 하게 되면서 정치활동을 김정일이 하게 되고 특히 84년 2월 달에 신경제정책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나오면 처음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일단 경제정책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신경제정책이 84년 2월 달에 나오는데 그 시기가 바로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해서 경제 발전을 구가하겠다는 비전을 갖게 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핵 활동을 시작하고 그 결과로 핵무기를 만들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분석은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이후의 시기인데요. 2000년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것은 2002년 7.1 경제개혁 조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를 95년부터 북한이 한 98년 그리고 길게는 2000년까지 아주 어려운 식량난을 겪으면서 한 100여만 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하게 되죠. 대단한 사회적인 격변입니다. 이 평화로운 20세기에 100만 명 정도가 먹을 것이 없어서 뭐 병으로 죽었거나 아니면 이제 기아로 사망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회적인 대혼란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그 시기를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자각하지 못했다가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지난번에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때 북한에서 이제
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망했는지 잘 밝혀지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이 죽지는 않았다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6.25 전쟁 때 죽었던 사람들 한 100여만 명의 6.25 전쟁 때 사망한 사람, 그 다음에 고난의 행군 시기 그 식량난 때 한 100여만 명 사망하고, 코로나 팬데믹 때 굉장히 긴장해 가지고 3대 동란이다. 그래서 6.25 전쟁, 고난의 행군,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또 몇백만이 죽을지도 모르고 위기감에 쌓여 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그 분리 조치를 잘 해서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고난 행군을 끝내고 나서 북한이 이제는 경제 발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실 그 시기 한 2, 3년 어간에 저희가 중국에 가서도 몇 번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심양 또 베이징, 상해 이런 데 다니면서 중국의 발전을 이렇게 모방해서 대대적인 개혁 조치를 발표했어요. 2002년 7월 1일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북한의 모든 변화 등 시장으로의 변화, 한 지금 초기에 300개, 지금은 한 480, 90여 개의 종합시장, 큰 시장들이 지역별로 이렇게 건설되어 있는데, 그런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약간의 지원을 받아서 야심차게 북한의 개혁 정책, 경제 발전 정책을 한 2, 3년간 98년부터 준비해 가지고 2002년 7월 1일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북한 안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였어요. 막 쌀 가격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500배를 쌀 가격을 인상하게 되고, 막 모든 물가가 막 한 4, 50배 정도 이렇게 뛰면서 대혼란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지금 북한이 지금 현재의 그 시장화 체제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런 변화를 막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2002년 7월 1일에 북한에서는 4, 5년간 준비했던 개혁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이제 북한이 이 당시에 고난 행군을 벗어나서 생존 전략으로서 가장 중시했던 게 뭐냐면은, 북한 내부의 자원을 동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의 어떤 대규모의 자금이 북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북한이 발전되기 어려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자금이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이런 자금들이 대규모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제재로 다 막혀 있어서 안 되는데, 그 당시에 방안은 뭐였는가 하면은 일본의 식민지 배상금 200억에 해당하는 자금을 받아서 이걸 특구를 개발해 가지고 그 특구에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어디냐? 신의주 지역이에요. 그 신의주 지역에 신의주 특별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일본 배상금 200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특별행정구역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고 그 혜택을 북한 안으로 끌어들인다, 이런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이즈미를 초청해, 고이즈미의 일본 총리를 평양을 초청해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신의주 행정특구를 이제 7월 1일 개혁 조치를 발표하고 9월 14일에 신의주 행정특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이즈미를 9월 17일 날 초청해서 이제 식민지 배상금 이렇게 그런 논의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중국에서 그 행정특구 장관으로 임명된 양빈이라는 친구를 체포해, 부패행위로 체포해버립니다. 9월 24일에. 그 바로 직후에 또 미국에서 제임스 켈리 특사가 북한 평양에 들어가서 또 다른 핵 개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라늄을 활용해서 비밀리에 핵 개발을 또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제 북한의 경제 발전의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국으로서는 당시에 그러니까 북한이 계산을 잘못한 거죠. 북한은 일본의 배상금을 받아서 특구를 만드는데 누가 상관하느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당시로 보면은 중국은 일본 자금이 바로 중국의 변경에 들어와 가지고 일본 자금이 돌아가는, 일본 뭐 자본이 투자돼서 건설되는 걸 특히 경계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중국은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신의주 특구를 개발하는 건 좋은데 그 일본이 들어오는 거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그걸 반대를 했고, 또 미국은 이제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이 이제 북한의 핵 개발을 도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우라늄에 기반한 핵무기를 만들므로써 자금을 북한에 지원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걸 이제 저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 가서 협상을 하고 온 다음부터는 일본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야심차게 준비했던 경제 플랜을 실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북한이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선언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내용들이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북한이 핵 개발을 그 이전까지는 몰래 했어요. 비밀리에. 그리고 안 한다고 하고 증거를 대보라 이랬었는데 이 시기부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결국은 주변 국가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조차도 북한의 경제 개발, 경제 발전, 북한이 생존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북한이. 그래서 이게 약소국이 핵무기가 없이는, 힘이 없이는 생존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이걸 잘 한번 여기서 살펴보세요. 제임스 켈리가 2002년 10월 3일에 북한 안에 들어가서 너희 또 다른 핵무기 개발하고 있지라고 방해를 했다고 북한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북한이 하는 걸 한번 보세요. 그로부터 4년 후 2002년부터 2006년 10월 3일 날짜가 똑같죠. 똑같은 날짜에 4년 동안 와신상담 플루토늄 핵을 추출해서 핵무기 개발할 수 있는 원료를 만들어서 핵실험을 첫 번째 핵무기가 그 당시에 있는 건 아니에요.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이제 실험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 실험을 실제로는 10월 9일 날 했는데 일부러 북한의 멘탈리티, 북한의 이 정신 상태, 이 정신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봐야 되죠. 10월 3일에 미국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핵을 만들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제임스 켈리가 평양에 들어가서 핵을 개발하고 있지, 또 다른 핵을 개발하고 있지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은 진짜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대해서 의심을 품는다라기보다는 우리의 그 거대한 경제 플랜을 또 방해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북한의 반응은 격앙돼서, 그 당시에도 격앙돼서 핵무기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보다 더한 것도 가지고 있다라고 그 당시에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핵무기보다 더한 건 뭐냐? 이게 화생방 무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확장을 시켰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만큼 감정이 상했다는 거죠. 핵무기보다 더한 것도 있다. 핵무기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생존을 걸고 있다라는 뜻을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10월 3일에 핵실험할 준비가 돼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며칠 있다가 1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미국이나 뭐 세계를 막 놀라게 했죠. 그 이후에 이제 거침없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쪽으로 2차, 3차 실험을 하면서 6차 실험까지 지금 하면서 핵무기를 지금 뭐 군사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적어도 한 50개, 60개 정도, 50기 정도는 가지고 있다.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그 파괴력이 한 10배에서 15배 정도 되는 그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 예, 그 정도에서 지금 이제 보통 뭐 이스라엘, 뭐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핵무기 한 200기, 300기 정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니까 북한도 50기에서 매년 한 20기 정도, 30기 정도 최대로 늘렸을 때 그 정도 만든다고 하니까 뭐 한 5, 6기 정도 만든다고 하면은 한 10년 지나면은 이제 한 2, 30기 정도 되면서 중견국의 핵 보유국이 국가가 실제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런 북한이 핵 개발을 공식화하고 시작을 하게 되니까 2002년 10월 달에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또
미국은 좀 굉장히 다급해져 가지고 부시 대통령이 당시에 그 2003년에 들어와서 이제 핵 개발을 공식화하게 적극적으로 IAEA 철수시키고 막 이제 미국과 정면 대결로 가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부시 대통령이 뭐 영변을 폭격한다 만다 계속 그런 사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감정이 틀어지다 보니까 이제 목숨 걸고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8월까지 그러니까 그 이듬해 2003년에 이제 북한을 더 이상 막을 길이 없다. 힘으로 막을 길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8월에 이제 육자회담이라는 걸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이제 그 협상 테이블로 북한을 끌어내서 한번 이것을 제도권 안에 끌어들여서 북한 핵 개발을 막아 보겠다라고 해서 육자회담이라는 걸 시작했지만 결국 아시다시피 이제 그것도 다 무산이 되고 지금 북한이 이제 핵 개발을 이제 다량화하겠다 막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핵 문제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해결하기 참 어렵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90년대 그 한중 한소 수교가 된 직후에 사실 북한과 일본, 미국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외교 관계를 개선했다면 그나마 이제 외교 관계를 외교 협상을 통해서 해결의 기미를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기회도 지금 이제 많이 지나가 버렸고 특히 미국과 일본에 대한 북한의 불신이 역사적으로 뿌리 깊어서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2018년에 싱가포르 협상을 통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정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회담이 어쨌든 이렇게 잘 됐다면 그나마 이런 그 불신을 극복해 볼 수 있었는데 결국 또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결렬되면서 결국 북한 내에서는 이제 패배주의가 확산이 되는 거죠. 그거 봐라. 결국 김정은이 추진하려고 했던 미국과의 협상 결코 미국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상대가 아니다. 믿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라는 불신이 이제 팽배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그런 뿌리 깊은 불신이 북한 내에 있는데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핵무기 협상, 비핵화 협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이해한다면 결국은 북한의 체제 자체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생존 문제와도 북한 체제 문제와 또 연관지어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북한의 체제 세 번째로 이제 북한 내부로 좀 들어가 보면 그럼 북한 체제는 어떻게 돼 있는가? 6.25 전쟁 이후에 사실 북한이 한 냉전 시기 한 30년간의 기간 동안에 북한의 현재 체제의 기본 구조가 골격이 형성이 되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은 전쟁의 피해가 극심한 나라에서 발견되는 저는 이제 그걸 자폐적 증후군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외부 세계에 대한 불신 이 굉장히 커지고 또 자기 생존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외부 세계와 단절하고 극단적인 폐쇄 체제를 구축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저는 전쟁의 결과라고 보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시기에 추진했던 그 전쟁 직후부터 한 냉전 시기 한 30-40년간 추진했던 북한의 체제가 바로 이런 3층 구조로 된 3중 구조로 된 그런 체제인데요. 물리적 구조는 전국적으로 전시를 대비한 시군 단위의 자급자족 체제로 구축되어 있고 또 그 위에 물리적인 골간의 위에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 구조가 있는데요. 그것은 계층 구조로서 계층 질서로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계층 구조가 전쟁 희생자 중심의 성분 계층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계급 이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6.25 전쟁을 거치면서 계급 이론이 거의 사라졌죠. 성분 중심의 어떤 독특한 사회로 바뀌게 됐다는 것이고요. 그 위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보이지 않는 그 정신세계인데요. 그래서 주체라는 것을 개발해서 자체의 확신 논리를
신념 논리를 개발하는 그 기간을 한 2, 30년간 줄기차게 추진하면서 이제 지금 초기에는 이데올로기로 작동을 했지만 지금은 거의 저는 종교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삼중 구조가 북한 내에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이것은 결국은 한국 전쟁의 어떤 그 자폐적인 징후 그러니까 한국 전쟁의 피해로부터 형성된 폐쇄적인 구조와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잠깐만 더 설명을 해보면요. 시군 단위 자급자족 체제라는 것은 북한을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이 전체주의고 또 독재 체제니까 한 사람이 명령하면 전체 이 국민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체제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그런 정치적 측면에서 그런 면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지역 분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개의 지역으로 세포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한 안이. 그래서 시, 군, 구역을 행정 단위를 이렇게 세보면은 200에서 210개의 지역이 되는데요. 그 지역 단위로 북한 용어로 하면 자력갱생이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급자족입니다. 그러니까 시, 군, 구역이 우리는 뭐 다 전국적인 통합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경제나 모든 구조가 다 이렇게 중앙 집권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명령은 중앙 집권적으로 하지만 경제적 생존 체제는 중앙에서 대주는 게 없어요. 그건 오랫동안 그랬어요. 뭐 지금 그런 게 아니고요. 1960년대 전쟁 이후부터 바로 그런 지역 분산 시스템을 운영한 거예요. 경제적. 이거는 뭔가 하면은 6.25 전쟁 때 경험했죠. 부산까지 내려와서 다 이긴 전쟁을 어떻게 해서 북한이 패배하게 됐습니까? 인천 상륙작전 통해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이란 건 뭐냐면 중앙 집권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앙 허리를 딱 잘라버리니까 아래쪽이 다 마비가 된 거죠. 북쪽만 살아남고 그래서 아래쪽이 이제 망하게 되고 패배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북쪽을 이제 함흥 쪽으로 다 이렇게 차단 전략을 하면 그 지역이 중앙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 패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생존하느냐, 생존하면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국을 200개의 섹터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어느 한 지역을 미국이나 외부 세계가 점령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만 마비가 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존하면서 전투를 계속 할 수 있는 이 게릴라 시스템을 갖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이제 와다 하루키 교수는 일본의 유명한 그 북한 연구자인 와다 하루키 교수는 유격대 체제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뭐 군대 조직을 좀 모방해서 이제 이런 새로운 형태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의 아이디어는 아니고 김정일의 아이디어예요. 김정일의 아이디어. 1964년 자기 대학 졸업 논문에 이런 내용들을 상세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국방 병진 노선이라는 게 이제 여기에서 나오고 경제국방 병진 노선의 핵심은 경제와 국방을 병진한다. 뭐 농업과 공업을 병존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상식적인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에서 200개의 지역이 자력갱생, 자급자족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최근에 2002년 7월 1일 개혁 때 시장을 종합적으로 이제 설치를 할 때 북한 안에서는 모든 게 200으로부터 단위가 시작한다고 하면 틀림없습니다. 학교가 몇 개냐? 200개 플러스 각 지역의 모든 시설들이 각 지역에 동일하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공장, 북한에 신발 공장이 몇 개 있느냐? 라고 물어보나 마나 일단 200개 이상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역에 자급자족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모든 시설들이 하나씩 생존할 수 있는 시설들이 공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간장 공장이든 뭐 약품 공장이든 모든 공장이 똑같은 공장들이 200개가 있으니 경제적으로 이게 효율적이겠습니까? 엄청난 비효율성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왜 그 시스템을 유지하느냐? 북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공장 문어발식으로 200개가 있으면 이게 돌아가겠습니까?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왜 이 시스템을 유지하느냐? 제가 국제학술회의에 나왔을 때 초기에 지금은 이제 제가 그런 질문 안 하죠. 초기에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 이런 것도 모르느냐라는 식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도리어 얘기하면서 너는 남쪽에 있어가지고 그럼 우리를 모른다.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전쟁 나면 중앙 집권적으로 운영해서는 전쟁 나면 완전히 마비된다는 거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북한이. 그게 저는 한국 전쟁의 자폐적 징후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변함이 없어요. 이 200개 지역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은 김정은이 들어와서 김정일이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해 왔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젊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이제 들어오면서 제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젊은 사람이 척 보면은 금방 경제 발전시키려고 들어와서 보면 이거 알 텐데 이걸 어떻게 바꿀 건가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지켜보니까 역시 김정은이 똑똑해요. 들어오자마자 사회과학원에 가가지고 지시를 해요. 이 군 이게 200개 지역의 이 시스템이 이제 옛날에 62년대 그 창석 연석회의라는 데서 결정한 세인데 그 창석 연석회의라는 거기서 나온 이 단위 지역 단위를 연구를 해봐라라고 지시를 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대통령이나 그 지도자가 지시하는 거는 좀 대안을 내와보라 하는 거잖아요. 효율적인 시스템. 그럼 적어도 군 단위 200개 지역으로 나누는 것보다 최소한 이거 컴프로마이즈 하려면은 도 단위로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서 지역 자급자족 체제도 도 단위로 유지하면서 전체 그 자기들이 구가하는 자력갱생 시스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한쪽이 다 붕괴되지 않는 이런 시스템도 유지하면서 기존의 자기 논리들을 견지하는 그 논리로서 도 단위로 확장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는데 역시 또 그것도 한 김정은이 그 지시를 내리고 한 2014, 15, 16, 17 막 이 여간에 도 단위로 확장한다는 얘기들을 노동신문에 엄청나게 많이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도별 경쟁이라는 게 엄청 활성화됐던 시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18년까지 그랬는데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난 이후에는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논의가 한참 있다가 결국은 어떤 강성 반대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압도당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지도부는 계속 이런 제도를 시행을 새로운 개혁을 시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오랫동안 한국전쟁 이후에 그 폐쇄 체제를 불안한 속에서 외부에 오픈하지 않고 폐쇄 체제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관성화가 되고 이게 어떤 사회주의 유산으로 고착화돼 버린 면이 있어요. 이걸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시군 단위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나오면서 법으로 법제화를 시켜버렸어요. 시군 발전법이라는 걸로 법제화를 하는 걸 보고서 저는 어떤 느낌을 안 되는구나. 이게 북한의 오랫동안 그 어찌 보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엄청난 보수층들이 과거의 유산을 가진 보수층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새로운 변화를 절대 추구하기 어렵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이 부분을 하다가. 이거는 진짜 1분 1분 만에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얼른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쟁의 피해자들을 국가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이게 성분 정책인데요. 6.25 전쟁 때 한국 남쪽 사람들이 85만 명, 북한 사람들이 한 123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쪽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6.25 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이 보훈 정책이 초기에는 잘 발전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와서 좀 많이 시스템이 정비가 됐는데 북한에서는 이 전쟁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망자들에 대한 국가적인 보상 정책을 추진한 거죠. 그게 그 사망한 사람들의 가족들을 전사자, 피살자 이렇게 구분해서 이 가족들에 대해서 우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6, 7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대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전사자, 피살자라는 성분을 가진 사람들이 2대, 3대가 내려오면서 상류층으로 대부분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직접적인 희생자들이 북한의 상류층으로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란 거죠.
이것이 이제 북한의 그 폐쇄 체제인 조선의 체제의 두 번째 보이지 않는 특징, 사회 질서. 그러니까 상류층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사회는 가치가 결정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결정이 되죠. 한국 사회에서는 상류층들이 돈, 뭐 교육, 뭐 권력, 뭐 그러니까 그걸 쫓아서 가지만 북한에서는 물론 뭐 돈 그 상류층들이 가지고 있는 뭐 부와 명예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추구해 가지만 결국에 실질적인 집단으로서는 전사자, 피살자 가족이 우대받고 있고 그 가족들이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 국가를 위해서 이제 죽는 것,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보상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런 가치들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 그것이 이제 북한을 끌고 가고 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의 기억을 계속 활용하고 또 적대의식을 활용하면서 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체가 이제 종교화된 가치로서 형성이 되는데 뭐 주체가 초기에는 국가 이데올로기, 정치 이데올로기로 그 제3세계 국가들이 자립 또 자주 뭐 이런 노선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다가 결국은 이것을 이제 사상 체계로 발전시키면서 결국은 지금 현재 뭐 사회정책 생명체론이라는 것도 발전시키고 또 믿음, 사랑, 은혜, 영생이라는 이런 용어들이 아주 보편화되고 있고요. 또 10대 원칙, 생활총화, 수요 강의나 아침 독배, 새벽 참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이걸 과거에 한 2000년도에 기독교와 주체성과 기독교 종교 양식 비교라는 책에서 제가 그걸 좀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여러 뭐 종교들 중에서 약간 캐톨릭이나 개신교와 같은 기독교와 굉장히 유사한 어떤 사회로 변해갔습니다. 변화되어 있고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이걸 오랫동안 뭐 주장을 했는데 이런 주장을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의 북한 전문가인 좌오호지라는 그 조호길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중앙당교의 교수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분을 이전에 아주 20여 년 전에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북한을 이해하려면은 이제 제가 평소에 하던 게 제가 북한을 이해하려면은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제가 이제 좀 어떤 일상 언어로서 군대를 알아야 된다. 유교를 알아야 된다. 유교 전통 유교 그다음에 기독교를 알아야 된다. 제가 그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똑같이 북한을 이해하려면 기독교를 좀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밥 먹다가 깜짝 놀라서 그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볼 때는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자기가 북한에 방문해서 보니까 한국하고 비슷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비슷하냐 그랬더니 한국에 가니까 웬 놈의 그런 십자가 이런 네온 사인들이 이렇게 많은지 자기 깜짝 놀랐는데 북한에 갔더니 똑같이 그 정도 규모로 이 김일성주의 연구실이라는 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비슷한 이 일주일 간격의 그런 그 반복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걸 보고서 참 신기하다. 자기가 계속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도 내가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 나는 그냥 그 이론적으로만 지금 이렇게 비교해서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거 재밌다 그러면서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조직 윤리 이런 부분에서는 발전이 되어 왔다. 영생탑이라는 게 뭐 곳곳에 다 건설되어 있고 김일성주의 연구실 요즘에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실로 팻말이 다 바뀌었는데 그게 적어도 10만 곳 이상이 전국에 건설되어 있어서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조직화해서 방문을 하는 그런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그래서 이제 그 주체 사상에 대해서 내면화가 진짜로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매년 한 10 몇 년간 이렇게 쭉 검증을 해왔는데 보면 이래요. 북한의 그 직행 탈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건데요. 북한 현재 사람들이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5%, 약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19%, 자부심이 별로 없다 36.7%, 전혀 없다 9.2%. 이 정도의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볼 때 의식 세계를 볼 때 어떤 분들은
북한이 막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막 김일성에 충성하고 총폭탄돼서 막 움직이는 게 너무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북한 먹을 것도 없어서 자기 생존도 못하는데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북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양극단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간쯤이죠. 중간쯤. 현실은 이 정도의 어떤 편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또 한 35%의 사람들은 굉장히 사상의식이 충만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100%는 아니라는 것이 또 사실이고요. 한 절반 정도는 별로 관심 없이 살아가고,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그중에 아주 강한 사람들, 어느 정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북한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속에서 최근에 아까 2002년 7월 1일 개혁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장화나 정보화가 진전이 되면서 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요. 시장화도 지금 시장이 486개가 등장했고, 처음에 시장이 들어설 때도, 그러니까 200개 지역의 시장이 들어설 때는 200개 지역에 하나씩 다 시장을 건설했겠죠. 그리고 대도시에는 2개씩 하면은 300개로부터 시장이 시작해서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중간에 옆에 하나 둘씩 생겨서 지금 486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기본 단위가 200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주의, 이렇게 자본주의 시장 개념이 아니라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은, 시장이 유지되려면은 전국 유통망을 자유 경쟁을 통해서 누가 참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적 유통망은 국가가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생산을 하면 지역으로 분배하는 것, 유통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책임을 지고, 그 지역의 상품이 딱 공급이 되면 거기서는 지지고 볶는 자본주의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시적으로 자본주의, 크게는 뭐 그게 사회주의일지 아니면 북한의 그 어떤 지역 자력갱생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역 분절적인 시장이 운영되다 보니까 결국은 정치적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뭐 자스민 혁명이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정치적인 효과들이 나타나려면 전국적인 시장이 유통되면서 막 상인들이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파워를 행사하고 이래야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다 장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와, 어찌 보면 북한에서는 자기들 말하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융합하는 형식으로 지혜롭게 운영한다, 이렇게 그렇게 또 자기는 평가하겠죠. 그다음에 정보화가 지금 한 절반 정도 핸드폰이 북한 사람들의 공급이 돼서 이제 정보가 유통이 되고, 상품을, 사람은 뭐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사람은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물건을 유통시키는 거죠. 차를 통해서 물건을 유통시키면서 어느 지역으로 갔다, 이렇게 해서 이 핸드폰을 통해서 상품이 이제 지역을 넘어서는 이제 유통망이 지금 발전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유통하는 그 교통수단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지금 점차 그 교통수단을 또 발전시키는 어떤 그룹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변화는 한류가 북한 내에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지금 한류의 확산 범위도 뭐 이거 어느 정도, 이건 저희가 이제 그런 북한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한 자료를 우리가 좀 종합해 본 건데, 한 43% 정도가 북한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알고 있다. 어떤 접촉을 한번 해봤거나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43% 정도로 보고 있고요. 한류 접촉, 한국 문화, 드라마나 음악이나 영화나 이런 걸 접촉하고 봤던 사람들은 거의 그 통계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주체사상이나 김정은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지지도도 한 65~6% 정도,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그 정도가 되는데, 그런 지지도가 한류를 이렇게 많이 접촉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식들이 좀 약화되는 것을 탈북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 속에서 세 가지 큰 도전들이 북한 안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권력 엘리트들 사이에서 발전 전략에 관한 이런 논쟁들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경제 국방 병진 노선에 의해서 경제와 국방을
병행해야 되는데 이 병행이라는 게 균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에 좀 중점을 둬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안보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안보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아니다. 경제가 중요하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이가 있듯이 북한 안에서도 계속 이런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이 확립될 당시에도 김일성이 이 두 팔을 어떻게 융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경제 국방 병진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들어와 가지고도 결국은 처음에 이 경제 발전으로 올인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또 군부의 반격을 받아 가지고 군부 숙청하고 군부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쪽으로 계속 가다가 결국은 그걸 마무리하면서 2018년에 다시 신경제 노선을 다시 천명을 하면서 가다가 결국 또 하노이에서 좌절돼서 지금은 헤매고 있는 상태죠. 북한 안에도 엄청 이 보수 그룹이 안보 중심자들이 있고 최고위층들은 그래도 결국은 경제를 발전시켜야만 정권을 생존할 수 있으니까 경제를 중시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경제 안보 중시자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가면서 경제 발전에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북한 안에서의 끊임없는 싸움이죠. 권력 싸움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정책 갈등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두 번째로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제 이 상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시장이 한 480여 개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전문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많지 않았다가 지금은 120만, 140만 정도의 전문 상인들이 형성된 거죠. 이건 새로운 계급으로 북한 안에서 이 과거 20년, 최근 20년 동안에 형성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중산층에서. 과거의 한국에서도 그렇지만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이 클래스들이 못 하잖아요. 이렇게 넥타이 메고 가서 장사 못 하잖아요. 그리고 좀 쑥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결국 또 사업하는 거 장사하는 것은 중산층에서 북한식으로 말하면 근본 없는 사람들이 이제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좌판 깔고 장사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게 되니까 상류층하고 갈등이 있는 거죠. 상류층들은 명예는 있는데 국가적으로 혜택을 받고 뭐 국가에 충성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6.25 때 돌아가시고 명예롭게 이제 상류층으로 가서 장관도 하고 뭐 이렇게 관료로 생활하는데 그건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이 돌기는 도는데 중산층들이 그 북한 상류층에서 보는 근본도 없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이제 막 행세를 하니까 저 사람들 누구냐 해서 과거에 화폐 2009년에 화폐개혁 한번 해서 또 상류층들을 만족시키고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화폐개혁처럼 그렇게 중산층들 장사하는 사람을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지금 하는 정책은 뭐냐면은 상류층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상인들로부터 헌금을 받아가지고 주택건설해서 주택을 다 공급해주면 원수님 감사합니다, 막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사회가 이렇게 그 통합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갈등들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래도 이 주택건설을 무한정할 수 없으니까 상류층들의 불만은 계속 잠재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청년들의 문제인데요. 청년들이 한류를 접촉하면서 한류가 확산이 되는데 이것의 가장 큰 수혜자들이 청년들이죠. 청년 학생들, 젊은이들이 이제 학교 이렇게 우리 같은 MT 이런 데 가서 막 술 마시고 이제 신나다 보면은 막 이제 한국 노래 막 불러버리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비판받고 막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서 20년, 21, 23년 계속 반동 사상 문화 배격고 청년 교양보장군 평양 문화 오빠 막 이런 얘기들 하니까 그런 언어 평양 문화 보호법 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젊은이들을 단속하기 시작하는 상황까지 돼서 이제 엘리트 간의 이 정책 갈등의 문제 또 상인들과 이 상류층들 간의 이 거대한 계급 갈등의 문제 또 청년들의 이 움직임들 이런 이제 불안 요소들을 북한이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북한이 이제 거대한 이 폐쇄 체제를 형성해 놓고 있는 속에서 이제 이런 여러 변화들 경제적으로
개혁하고 발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화 정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런 많은 갈등들이 지금 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극단적으로 폐쇄적인 체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 폐쇄적인 체제에서 한 70여 년 동안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어떤 발전을 해오다 보니까 외부와 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자체의 규범들이 발전해 가고 있어요. 주체 사상을 발전시켜서 주체의 인생관이라는 걸 가지고 살고 있고 전혀 다른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외부 세계와 단절하고 자체적으로 발전하고 어떤 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매우 주체적이다, 독창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북한이 너무나 왜곡된 사회로 지금 전락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이제 최고 지도부겠죠. 해외를 많이 돌아다녀봤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북한이 하는 게 평양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예전에 평양시라는 것을 30분을 늦춰 가지고 평양시를 만들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현재 주체 연도라는 걸 사용하잖아요. 110 몇 년 이렇게 주체 몇 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막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이 폐쇄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 구조를 바꿀 수가 없고 이 체제를 불안한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핵무기라는 것도 발전하고 냉전 시기에는 두려우니까 땅굴 파가지고 땅굴을 뭐 대남 혁명하려고 땅굴을 먼저 판 게 아니고 6.25 전쟁 그 직후에 특히 6.25 전쟁 그 당시에는 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북한의 모든 군사 시설들은 대부분 8천여 곳의 지하 시설로 돼 있어요. 근데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그 벙커버스 같은 걸 이렇게 폭격하면 다 파괴되지만 아무튼 두려움에 그만큼 한국 전쟁, 6.25 전쟁의 파괴에 대한 어떤 불안 또 두려움에 휩싸여서 모든 걸 지하로 땅으로 들어가야 살고 또 밖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속에 북한이 놓여 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것만 핵무기만 가지고 살 수 없어서 이제 개혁해야 되고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 김정은 들어와서 지금 뭐 새로운 우리만 좋은 말 하는 게 아니고 북한도 좋은 국가적인 그 슬로건을 많이 만듭니다.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 뭐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그래서 혁신, 창조, 전진. 혁신이란 이 담론이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에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어디 가서 발표하는 거 보니까 혁신이란 말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쪽 북쪽 다 혁신이란 말 참 좋아한다. 뭐 이제 이상이죠. 우리 비전이고 이상이지만 북한에서도 이제 과거에 이 70년간 이 고리타분하게 형성된 사회주의 유산을 또 폐쇄적인 체제를 어떻게 좀 바꿔볼까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 볼 게 최근에 한 2015년 6년인데요. 평양에 가면은 이제 이 평양 국제공항 순안 국제공항에 김일성 사진이 옛날에 걸려 있었는데 2015년에 리모델링하면서 이 사진을 떼버렸어요. 이 사진 떼는 거는 이거는 북한 안에서 굉장히 심각한 건데 아까 주체 사상에 그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원칙에 초상화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가 쭉 규정에 나와 있어요. 불났을 때 방 안에 초상화 안 꺼내 오면은 그 사람이 목숨이 위태로워서 목숨을 담보하고라도 초상화를 위험을 감수하고 초상화를 꺼내 와야 되는 게 북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인데 초상화를 이걸 뗐다는 거는 이건 대단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죠. 그다음에 8차 당대회에서도 그렇고 2019년 이후에 당 전원회의 같은 데서 이렇게 두 사람 초상화가 붙어 있던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전원회의에서도 앞에 이렇게 걸어놓고 했던 게 없어요. 물론 다른 뭐 이 최고인민회의 우리 같은 국회 같은 데는 다 초상화가 다 있죠. 그런데 어떤 몇 개 기관이나 또 영역에서는 이걸 해치웠다는 거죠.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이라는 거, 김일성 김정일주의가 이제 헌법에 명시돼 있어서 이걸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운데 이런 것도 조금씩 바꾸고 있는데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 이렇게 바꿨어요. 제가 이것도
이게 그 당시에 바꾸기 5개월 전에 이걸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글에 썼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남아 있을 텐데요. 김일성 김정일주의라는 것을 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결국은 사회주의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국제적으로 교류를 할 때 이제 국제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데요. 지도부가 국제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김일성 김정일주의라는 것을 가지고는 활동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즘에도 우리가 다들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지만 막스 레닌주의도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막스 레닌주의도 그렇게 유명했던 막스 레닌주의도 다 거둬가는 판인데 김일성 김정일주의 흉내내서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럼 우스갯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사회주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면 결국은 사회주의 국가를 교류할 수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특별히 해외에다 교류를 해야 될 텐데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이라고 가면 뭐 탄자니아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하고 어떻게 교류를 하겠습니까? 자유스럽게 교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바꾸어가는 추세인데요. 이제 여기서 보면 뭐 그동안에 오랫동안 선군 체제, 비상 체제로 운영됐던 게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로 정상화시킨다라는 것이고, 뭐 비서국, 총비서, 뭐 인민무력성, 국방성으로 하고, 뭐 이렇게 당 대회를 아무 때나 했던 것들을 이제 좀 주기화하고 정상적으로 주기화하고, 그래서 이제 좀 과거에 왜 자기들 불량 국가라고 했는지 좀 정상 국가로 대우받고 싶다라는 게 김정은에게서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는 지난번 우리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에 그 한국의 특사단들이 평양에 갔을 때 김정은이 직접 자기 입으로 했던 얘기거든요. 왜 정상적으로 대우해주지 않느냐. 미국에 가서 얘기 좀 하라. 그러면 자기도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죠. 이제 그런 점에서 뭐 일본도 보통국가라고 표현하는 노멀스테이, 군대를 보유한다는 의미에서 노멀스테이시고, 하여튼 북한도 정상국가를 열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사회주의에서 이제 노래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노래 중에서 국가 중에서 사회주의자들이 1870년대부터 공통적으로 불렀던 사회주의 애국가가 있습니다. 이걸 인터내셔널레라는 노래인데요. 빰빰빰빠바바바바 빰빠바바바바바 그런 노래 혹시 아시나요? 한국 내 여러분들은 운동권이 아니라 잘 모르시는, 여기 한국에서는 노동가로 많이 변형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뭐 소련이나 뭐 베트남이나 뭐 중국 사회주의 공산당 대회하고 폐막식 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회주의 국가는 저 노래를 부릅니다. 행사할 때. 큐바도 가도 그렇고요. 북한만 안 불렀어요. 북한은 자기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이런 걸 불러요. 그러다가 김정은이 저거 불러야 된다. 그래서 북한도 이제 한 8차 당대회부터 해가지고 7차 당대회, 8차 당대회부터 인터내셔널레라는 노래를 북한이 다시 부르기 시작을 해요. 초기에, 사회주의 초기에 불렀다가 폐지됐다가 다시 부르고 있죠. 그것은 이제 국제연대, 사회주의 연대, 보편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좀 바뀌어져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라는 고민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회주의 정상국가를 열망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년간, 80년간 형성되어 있던 고착화된 이 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북한 사람들의 그 불안한 마음, 또 불신, 이 팽배한 그 자폐적인 어떤 사회 내에서 체제를 구축해 왔던 그 구조를 일시에 바꾸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담보, 그 과정에 이제 핵무기가 필요해서 핵무기를 통해서 주민들을 안심시키면서 어떤 체제를 이제 바꿔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과연 그게 성공할까? 좀 물음표죠. 여전히 물음표고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결국은 북한도 계속 이제 한국과도 교류하지 않고 북한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니까 국가 제일주의라는 것을 앞세워서 이제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 그러니까 남쪽하고 뭐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뭐 같이 연대하고 그럴 필요 없다. 남조선도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국가고 북한도 조선, 그래서 이제 조선으로 불러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 그 유명한 책, 제가 5년 전에 쓴 책,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번 나중에 여기서 전문가가 되지 않으시겠지만 좀 관심도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북한 조선으로 북한을 봐야만 북한이 좀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눈 세계를 보되 그냥 무작정 따라가지 말고 발은 자기 땅에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이제 교실 안에 이렇게 구호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교실 뒤 벽에 붙어 있고. 그래서 저희 우리 연구소에서도 오랫동안 이제 북한을 좀 정상 국가로 전환시키기 위한 북한 국제화 전략이라고 해서 과거에도 북한 국제화 2017이라는 전략도 발표하고 했는데요. 어쨌든 이 북한을 지금 현재 상태로 두고 협상하고 대화하고 뭐 비핵화 논의를 하는 것은 너무 한계가 크다. 왜냐하면 그 핵무기라는 것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 북한 내에 그 오랫동안의 그 폐쇄적인 체제의 특성으로부터 그 멘탈리티, 이 정신 세계로부터 북한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목숨을 바쳐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 그 시스템이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북한 문제라는 더 큰 체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어려운 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국제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북한을 국제사회 동등한 일원으로 편입시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기준과 규범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북한이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을 대화해 보면 자기들이 최고지 국제사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사회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이제 세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상류층들로부터 해서 뭐 중산층 또 이제 경제가 좀 발전된다면 하층민들까지 좀 경험을 해야 될 텐데 뭐 지금은 요원한 일입니다만은 중산층 내지는 상류층으로부터 시작해서 좀 국제적인 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돕는 정책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유엔 차원에서는 사실 이런 논의들을 오랫동안 해왔고 이것도 지난번 2017년부터 21년까지 유엔과 북한과의 이 협력, 영양, 뭐 사회개발, 보건력, 뭐 데이터 통계 방법론 같은 것도 교육하면서 사회조사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내에 뭐 여론조사 같은 걸 어떻게 하는지, 또 인구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국제적인 틀을 또 기준을 배워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에서 지금 그걸 받아들이고 있고 저는 주로 학자와 교류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혹시 학교에 계신 분들은 그 SSCI라는 논문을 써야 된다는 것을 국제 저널에 논문을 써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국제 경쟁에서 비교하는 기준이거든요. 어떤 그 학교의 그 퀄리티를 측정하는데, 그래서 북한도 요즘 똑같습니다. SSCI 논문을 쓰도록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다른 김책 종합대학의 그 교수들이 압박을 받고 있고, 저희가 국제회의에서 만나면은 자기들은 영어도 못하고 또 내용도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영어로 논문을 써서 그 저널에다가 기고해서 실을 수 있는 게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뭐 계속 저널에 출판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자 한 분이 자기가 하나 냈다고 엄청 자랑하면서 45살 된 경제학자인데, 젊은 경제학자인데 자랑하는 걸 보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데 출판하고 좀 유명해지고 기여를 많이 하면은 이제 집도 한 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분들 이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러는데요. 또 이런 국제 협력과 관련된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좀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 특히 저는 인적 역량 강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북한 안에서의 변화를 위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게 북한 내부를 개혁하고 변화해야만 핵 문제 해결의 가능성, 비핵화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지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 북한 안에 일하는 사람들, 또 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의 이 특히 경제 지식,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라든가 경제 개혁과 관련된 이런 지식이 너무 얕아요. 그리고 거의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북한 안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떻게든지 이제 자본주의 또는 시장 경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사람들,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그 사람들이 북한 안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개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인적 자원들을 양성하는 기회를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겨우 한다는 게 캐나다 UBC에서 지금 한 10여 년간의 그 어떤 MBA 교육을 한 학기 정도만 받고 온 그런 교수들이 있는데 그 교수들이 지금은 한 5, 6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주도해 가지고 이제 이런 시장 시스템 플랜을 만들고 뭐 운영까지는 못하죠. 그 계획을 세우고 뭐 전국에 27개 뭐 개발구를 만들고 뭐 특구를 만들고 막 법적으로 뭐 다 준비를 해놨는데 결국은 그걸 운영해야 되는 관료들의 지식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제로 그 관료들을 우리도 이제 우리 연구소하고 3자 MOU를 맺으면서 이거 지금 다 공개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 나가는 거죠. 예.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북한의 인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 영역에서 강화해야만 북한의 희망이 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돕는 많은 노력도 울란바토르 다이얼로그 이니셔티브라든가 우리 국내에서도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통해서 DMZ를 뭐 평화롭게 만들면서 북한 사람들 초청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Universe of Peace, 이제 UPeace라는 기관이 아시아 패시픽 캠퍼스가 DMZ 근처나 이쪽에 이제 좀 유치돼서 좀 국제적으로 한중일 또는 북한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안중근 의사가 과거에 동북아 공동교육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오래전에 100여 년 전에 주장을 했는데 아직도 이게 실현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좀 북한 쪽 사람들을 포함해서 몽골이나 또 중국, 한국 이런 모든 동북아 지역 사람들이 함께 이런 교육을 여러 측면에서 교육을 또 발전된 어떤 학문을 받아들이고 특히 이제 경제 발전 모델이라는 게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한다면 북한의 희망이 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북한 국제화를 좀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보면은 이제 북한이 미국과 일본과 수교하도록 과거에 교차성이 지금 안 됐지만은 수교하도록 좀 돕는 정책도 필요하고 또 북한의 관료, 기업인, 학자, 스포츠, 예술 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국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견문을 넓히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북한 안에 들어가서 이런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인적 역량 개발 얘기했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비핵화 또 핵 문제 협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여러 저도 뭐 다른 전문가들 그룹에서는 뭐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핵 협상을 어떻게 하는지 3단계로 나누어서 뭐 포괄적 협상, 단계적 협상 뭐 이런 방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방안들을 뭐 10번, 100번 해도 결국은 북한이 이런 신뢰를 외부 세계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또 외부 세계로부터 북한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중단되고 만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단숨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또 북한의 핵 문제가 어찌 보면 북한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방향은 북한이 더 개방 체제로 변화되고 또 국제화되는 길밖에는 저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대북 압박 제재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책에 약간 제가 반하는 제안을 해서 좀 마음이 무겁기는 한데 결국은 저의 소신입니다. 햇볕 정책과 바람 정책을 놓고 볼 때 결국은 바람 정책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때는 있어요.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결국은 힘으로나 또는 채찍으로 되는 게 아니라 포용하고 그 사람들을 품어 안을 때 미래의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비핵 프로세스로 가는 지름길은 지금에라도 한국이 5년, 10년 혹은 20년 이런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 북한을 대대적으로 국제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펴나가면은 저는 희망이 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